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을 만나게 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방학을 기다리고 또 학교에 오면 또 집에 가는 것을 기다리곤 하는데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교에 정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까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과 또 우리 연제고등학교에서는 이 개학 연기 기간 동안에 학생들을 어떻게 학습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한 끝에 우리 연제고등학교 국어과에서는요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목소리만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런 수업을 준비를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은 이 3학년 국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여러분들과 어떤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우리 첫째 시간에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하면은 첫 시간에 할 것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한번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3학년 때 이제 국어를 누가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과 또 다른 선생님이 같이 가르치시게 되는데, 선생님은 여러분하고 계속 수업을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또 조성욱 쌤하고 수업해야 되나 하고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을 싫어하면 또 그 과목이 싫어지고, 그러면 이 국어같이 이렇게 수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과목 같은 경우 여러분이 많이 손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선생님을 좋아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국어 수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1년 동안 지냈지만 저 쌤 이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영상에 가까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올려놨고요. 자, 선생님의 이름은 뭐지요? 네, 선생님의 이름은 조성욱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별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성욱이라는 이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네, 조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다른 별명 만들지 마시고 네, 조성욱 선생님 혹은 조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경력은요. 올해로 이제 선생님은 대한민국 교사 11년 차로 접어듭니다. 작년까지 해서 이제 10년을 채우고 이제 올해 새로운 시즌 2가 이렇게 개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10년이면 꽤 긴 시간인데요. 선생님도 어느덧 벌써 11년 차 교사가 되었네요. 선생님은 11년의 교사 생활 중에 지난 10년 동안 담임 선생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담임 선생님 활동한 수학여행을 무려 8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겠지만 이제 선생님은 하도 에버랜드를 많이 가서 이제 에버랜드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를 다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3학년 학생들하고는 작년에 수학여행도 같이 다녀온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 2학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녀왔으니까 괜찮지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업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로 올라왔는데 중학교에는 이렇게 다양한 수업 방법을 사용해서 많이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중학교 시절이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선생님의 다양한 수업 방법을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다른 신규 선생님이나 저경력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는 컨설턴트로 작년에도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 연세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강의식 수업을 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업을 꼭 해선을 이렇게 최고의 수업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올해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학력평가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학력평가 우리 모의고사 있죠? 그거 출제하는 그 지원단인데 아직 출제는 하러 가보지 않았지만 출제와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조만간 또 출제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낸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만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아마 올해 출제가 이제 내년이나 여러분 후배들은 아마 선생님의 낸 문제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 네, 아무튼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경력을 소개한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도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TMI일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의 취미는 게임, 컴퓨터 게임.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나 아니면 롤토체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이제 게임을 조금 자제해야 할 건데요. 혹시나 이제 수능이 끝나고 시간이 좀 나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SNS 상당히 많이 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선생님하고 이미 팔로우나 친구를 맺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작년에 친구 신청하라고 했는데 친구 신청 너무 안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고3이라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SNS에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뭐 많이 가진 않지만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로 이제 한국에는 이제 거의 안 가본 지역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행 가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올해 연제고등학교 학생부장이 되었습니다.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선생님은 작년에 2학년 여러분 담임을 하면서 올해 꼭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3학년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3학년 담임을 엄청나게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반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겨울 방학이 지나면서 1월, 2월이 되면서 이제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몇 학년 담임을 하고 또 이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교감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머리를 맞댄 끝에 선생님을 1월 달에 학교로 부르시더니 조성욱 선생님 학생부장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 학생부장 일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교감 선생님 저는 우리 2학년들 데리고 3학년도 가야 되고요. 담임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학생부장을 하면 담임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1시간 동안 거절을 하고 담임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쉽지만 그 교감 선생님의 그 간곡한 부탁을 학교의 사정을 생각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선생님이 우리 연제고등학교 학생부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담임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 참 담임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수업, 담임은 못하지만, 수업 시간에나마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2학년 6반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애정을 가졌다면, 올해는 우리 3학년들 전체에게 동일한 애정을 가지고, 국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쏟아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부장이니까 이제 교문에서 만나게 될 건데요. 선생님을 조금 싫어하는 학생들 몇 명 있을 걸로 아는데 선생님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교문에서 만나면 아침에 반갑게 인사하면서 등교를 하고 너무 잔소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교복도 좀 잘 입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는 손편지입니다. 손편지. 연애 편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써주는 편지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주면 그거를 이렇게 잘 모아서 이제 박스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한 번씩 힘들 때마다 읽어보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면서 또 힘을 얻곤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들 강요는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나고 이렇게 한다면 편지 하나 써주면 쌤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냥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는 맛집입니다. 맛집 쌤 먹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초밥도 좋아하고요. 치킨도 좋아하고 요즘은 또 덮밥이 맛있더라고요. 연어 덮밥 이런 거 여러분들도 먹는 거 많이 좋아하죠. 네, 선생님도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거는 뭐냐? 너무 그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이렇게 예의가
꼭 선생님과 학생뿐만이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 간에 예의가 너무 없는 거, 이 친한 거, 안 친하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킬 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싫습니다. 그리고 맛없는 거 싫어합니다. 맛없는 거.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조쌤의 감성 국어 혹은 조쌤의 감성 학급이라는 책을 출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목표가 있지요.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선생님이 28살이 되기까지의 어떤 세 가지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목표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라든지 이후의 진로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 목표가 중요한 해니까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여러분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선생님의 교직 생활 중의 목표고 올해 목표가 있다면 네, 소통하는 학생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피켓을 좀 들고 얘들아 마팔하자 이렇게 어, 인스타 요즘에 페이스북보다 인스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마팔 하고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그 학교 폭력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학교 폭력 일어나면 DM으로 쌤한테 신고해주고 혹은 여러 가지 상담거리가 있으면 이제 SNS로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과 소통하는 학생부장이 되는 것이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자, 선생님 인스타 아이디가 나오고 있죠. 자, 핸드폰을 꺼내셔서 요거 검색하셔가지고 팔로우를 해주시면 선생님 바로 마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마파를 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뭐 피해를 주거나 막 온라인에서까지 잔소리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또 여러분들도 선생님의 생각을 알고 뭐 그렇게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또 예전 제자들하고도 많이 그 인스타 마팔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인스타 마팔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페이스북 친구도 괜찮습니다. 자,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네요.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 수업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올해 3학년 국어 교과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에는 국어 과목이 총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이죠. 이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은 3학년 전체, 이게 전교생이 아니고 3학년 전체가 듣게 됩니다. 이 화법과 작문에는 총 여러분들 3명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단 조성욱 선생님, 저랑 그 다음에 강현우 선생님이 화법과 작문을 맡아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화법과 작문을 일주일에 3시간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 1시간은 선생님이랑 또 1시간은 강현우 선생님이랑 그리고 나머지 이 1시간은 학급별로 선생님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은 선생님하고 1시간 더 만나고 또 어떤 반은 우리 국어 선생님 중에 국어선생님 우리 학교에 7분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에서는 뭘 배우게 되느냐? 사실 화법과 작문에서는 화법과 작문을 배워야 되지만 이 수능 영역의 비중으로 봤을 때 화법과 작문의 비중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이 독서 부분, 독서 지문을 이 화법과 작문 시간에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강원우 선생님이 독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급별로 이제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그 시간에는 아마 화자 부분을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가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게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가 30%, 그리고 수행평가가 40%인데 이 수행평가는 선생님과 강현우 선생님이 20%씩 나누어서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가 될지는 여러분들 학교에 오면 선생님과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화국어인데요. 이 심화국어는 올해부터 국영수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첫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심화국어를 선택한 학생들만 심화국어를 듣게 되는데요. 3학년 중에 뭐 한 10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심화국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업을 듣게 될 건데요. 이 심화국어도 선생님과 그리고 강현우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던데 이정순 선생님께서 이렇게 세 분이서 1시간씩 맡아서 여러분들 심화국어를 수업을 하게 됩니다. 심화국어는 사실 국어의 전 영역을 다룰 수 있는 과목인데요. 3학년
우리 회의에서는 심화국어 시간에 주로 문학을 수업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문법을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심화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독서, 문학, 문법, 화작 이렇게 국어의 총 4대 영역을 모두 나누어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학은 선생님과 강현우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브레인이신 이정순 선생님께서 문법 수업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그 화법과 작문과 마찬가지로 중간은 30%, 기말 30%, 그 수행 40%로 해서 수행 평가는 역시 그 선생님과 강현우 선생님이 20%씩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선생님 중간고사 이거 안 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수행 평가로 대체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네, 이 부분 아직 좀 더 회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계약이 4월 3일에 된다면 아마 그 1학기가 원래 여러분들 연기가 안 되면 1학기가 총 17주입니다. 17주. 그 하나의 수업이 17주가 되어야 한 학기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2학기도 17주. 그래서 17주, 17주였는데 이번에 계약 연기가 추가로 되면서 교육부가 수업 시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 10일을 감축할 수가 있어요. 10일이면 근데 사실 2주잖아요. 그래서 1학기가 17주였던 것이 16주로 운영되고 2학기가 17주였던 것이 16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학기로 따지면 일주일밖에 줄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중간고사를 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그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짧긴 하겠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아마 다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변동사항이 생기면 공지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국어 교과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수능,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수능 국어 영역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은 선생님이 PDF 파일을 우리 다운받을 수 있도록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요 PDF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출력을 가능하면 출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책상 앞에 놓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요 학습지를 같이 보시는 것이 가장 수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귀찮아, 안 뽑을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뽑으셔야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수업 자료 정도는 준비를 합시다. 자, 쌤 기다려 줄 테니까 선생님이 올린 요 5페이지짜리 수업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작년에 선생님하고 잠시 특강을 들었던 학생들은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아마 다 까먹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특강이라고 생각이 되어 선생님이 요 수업을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으니 자료를 꼭 뽑아 오세요. 자, 자료 다 뽑아 왔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어 영역의 구성과 대비법 학습지 첫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수능 국어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그 유형별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국어를 조금 공부하다가 이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국어는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도 있죠. 쟤는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국어 성적이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어는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 아니 never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면 반드시 성적이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공부를 했다고 국어 성적이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작정 국어 문제만 많이 푼다고 시간만 많이 푼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정확한 방법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독서가 약하면 독해력을 늘리기 위한 어떤 스킬을 연습하셔야 되고요. 내가 문학적으로 조금 약하다면 문학 감상 역량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많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경험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어려운 건데요. 꾸준히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공부라는 것이 뭐 어른들은 쉽다라고 말하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공부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공부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이 이렇게 벼락치기가 가능한 수준의 범위에서는 공부가 뭐 단기간에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나 이제 뭐 시험을 쳐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된다거나 자격증을 따는 공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학습량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선생님도 수능도 쳐봤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되기 위한 시험인 임용고사라고 하죠. 임용 공부도 해봤는데 선생님이 그 임용고사 공부를 할 때 들었던 생각이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일단 매일 정해진 시간부터 정해진 시간에 거의 하루도 늦지 않고 학교도 대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선생님 자리를 계속 지켰어요.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했더니 선생님 한 번만에 임용고사에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 수험생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수험생일 때 가졌던 어떤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까 쉬자. 아,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네. 아, 오늘은 좀 몸이 나는 것 같아. 아, 열이 나는 것 같아. 아, 코로나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기 컨디션을 잘 관리하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다시 한번 말해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면 반드시 성적이 오릅니다.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치트키 같은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거나 어떤 스토리 구성에 대해서 좀 언어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공부를 딱히 안 하는데 국어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책을 많이 읽은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독해력을 체득해 버린 겁니다. 사실상 지금 그 수능의 국어 영역이 독해력이 거의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해력이 좋은 학생들은 뭐 정말 어떻게 지금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그런 학생들은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자기가 독해력을 좀 갖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다가 수능을 못 쳐가지고 여러분들 등급을 못 받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이렇게 호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학생들은 호흡만 유지하면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자신에게 맞는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공부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꾸준히 하는 거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국어 영역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첫 번째로 문제가 총 45문제 중에서 1번부터 10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1번부터 10번은 어디서 출제가 되죠? 그렇죠. 화법과 작문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법이라는 건 사실 대화를 주고받는 거고 작문이라는 건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수험생이 몇백만 명이 되는데 몇십만 명이 되는데 이 화법 시험을 하려면 그 구술 테스트를 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외국어 시간에 그 이렇게 대화해가지고 이렇게 수행평가하는 것처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실제로 상황을 주고 말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화법의 측정 방법이지만 사실상 수능에서 이걸 측정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작문은 뭡니까? 글 쓰는 겁니다. 뭐 학교에서야 작문 수행평가 같은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글쓰기 능력을 체크할 수 있겠지만 수능처럼 수험생이 많은 그런 시험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작문 능력을 개개인의 능력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지 못하니까 표준화된 방법으로 시험을 치게 되다 보니까 결국 화법과 작문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유형만 다를 뿐 독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력이 뛰어난 사람이 수능을 잘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화법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하면 이 담화 유형, 즉 담화라는 게 뭡니까? 이야기, 그다음에 뭐 토의, 토론, 발표, 면담 뭐 이런 겁니다. 요런 각각 담화의 유형을 파악하고 결국 그것을 읽어내는 문제가 화법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화법 공부를 할 때 유형을 조금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유형. 그 토의가 나올 때는 글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더라. 토론이 나올 때는 이렇게 되네. 면담은 이렇게 되네 하면서 수능 특강에 있는 여러 화법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하다 보면은 이 화법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독해력입니다. 독해력. 장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장문과 화법이 조금 다른 점은 이 장문이라는 것은 그 글을 쓰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쓸지를 생각하고 내가 쓸 내용들을 생성해 낸 다음에 그 생성한 내용들을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된 내용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서 고쳐 쓰는 게 글쓰기의 과정이에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학생이 어떤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생각한 개요이다 이런 거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이 개요를 쓰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했다. 즉 글을 쓸 때 참고로 할 자료들을 몇 개 지문으로 제시하고 그 자료들을 잘 연결을 해낼 수 있는 독해력을 묻는 문제가 작문 문제예요. 어, 그 학습지를 보시면 글쓰기 과정, 계획, 내용 생성, 내용 조직, 글쓰기, 고쳐쓰기의 각 단계별로 읽기 자료를 조합해서 읽고 조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화법이든 작문이든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유형에만 조금 익숙해지면 독서나 문학보다는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화법에다가 접근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독해력이 좌우하는 건데 이 담화 유형 파악 그리고 자료 조합을 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3학년 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수능 특강에서 선생님들하고 하는 이런 수업들이 요 유형을 체크하는 수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사실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는 크게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 수능을 치게 될 때 1번부터 10번까지의 목표는 다 맞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문제를 틀리면 손해입니다. 실제 수능 통계를 봐도 7등급, 8등급을 받는 학생들도 여러분들 6번 문제까지는 집중을 해서 풀어서 정답률이 7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력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일단 다 맞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한테 유리한 고지에서 나머지 문제를 공략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법과 작문의 탈을 쓴 유형이 조금 다른 독서 문항이 바로 화법과 작문 유형입니다. 1번부터 10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11번부터 15번입니다. 11번부터 15번이 어떤 영역이죠? 네, 그렇죠. 문법 영역입니다. 문법 영역. 여기에서 언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요 문법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한 한두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겠죠. 아, 나는 그 5문제 풀려고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법은 있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만 공부를 해놓으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론을 잘 정비를 해 두시면 이 11부터 15번이 오히려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보다는 시간이 훨씬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어질 문제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2학년 때 문법 이론들을 충분히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매일 문법 문제를 한 5문제 정도씩 매일 풀면서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법 문제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지식은 이 의문. 여러분 의문 배웠죠? 아야, 어여, 자음, 모음, 그다음에 뭐 비음화, 유음화, 동화, 탈락 이런 거 배운 거 있죠? 그게 의문입니다. 단어는 뭐죠? 뭐 합성어, 파생어, 형태소 이런 거죠. 문장은 뭡니까? 문장 성분, 주어, 서술어, 그다음에 문장 표현, 뭐 사동, 피동 이런 것들 있죠?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사동, 피동이 뭐지? 이렇게 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 의문, 단어, 문장 관련 국어 지식이 정확하게 있는가? 그리고 그런 지식들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응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부분이 바로 11부터 15번이죠.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요 이론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꾸준한 문제풀이가 답입니다. 사실 이제 3학년 때는 심화국어 과목에서 그 이정수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해주실 건데,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저녁에 방과 후 특강으로 문법 문제풀이반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선생님이 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많은 문제가 포진되어 있는 16번부터 45번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영역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독서와 비문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문학, 이렇게 두 개가 16번부터 45번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학은요, 먼저 크게 시대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00년대를 기준으로, 개화기를 기준으로 그 개화기 이전에 지어졌던 문학들을 고전 문학이라고 하고요. 개화기 이후에 창조된 문학들을 현대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시대별로 가리자면 고전과 현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르별로 나누자면 그 시 있죠, 그 시 같은 문학을 시가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 외에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어떤 서사문학, 그래서 시가문학과 서사문학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시대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고 영역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시대별로 생각을 해봅시다.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품 공부가 위주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전문학은 더 이상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작품만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게 돼요. 실제로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을 텐데, 2학년 때 실제로 수능에 출제된 고전문학 작품을 보면 거의 그 중복되어서 출제되는 작품이 많고, 그냥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작품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전문학을 공부할 때는 그냥 작품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작품에 익숙하면 고전문학은 맞추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면 현대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대문학은 지금도 계속 생산이 되고 있고 작품 숫자가 고전문학에 비해서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을 다 보기가 힘들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작품을 본다고 해도 여러분이 보지 않은 작품에서 내버리면은 결국은 뭐가 중요할까요? 네, 감상 능력이 중요합니다. 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소설은 어떤 식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감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전과 현대를 나누어서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은 그렇고요. 독서 부분이죠. 사실 이제 독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빨리 읽어도 문제에서 묻는 내용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속도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도도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 독해력을 기르는 겁니다. 독해력은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책을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책을 많이 읽을 수가 없죠. 고등학교 3학년 국어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족한 독해력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스킬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독서 수업을 하면서 이 스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공부를 해볼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2학년 때 그 독서 할 때 독서 실력 많이 좋아졌죠? 문제 많이 맞춰졌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3학년 때 좀 더 타이트하게 바싹 쪼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독서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PPT 화면 한번 보세요. 이제 수능의 구성이 쫙 이렇게 3단계로 보이죠? 화법까지 하면 너무 쉬워요. 다 맞추면 돼요. 자, 11부터 15 문법. 네, 이론만 하고 문제풀이만 매일 5문제 풀면 다 맞추거나 한 문제까지 조금 한 문제까지 봐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부터 45번 문학. 그리고 독서, 그 중에서 독서 이미 다 정복한 것 같죠? 네, 독서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학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문학 선생님이랑 또 강현우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문학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 수능 국어 목표는 몇 점?
네, 각자 목표 정했지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3학년 국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수능 국어 영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영역별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학습지 1쪽까지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2, 3, 4, 5쪽을 하게 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가장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고 연습하면 그 성적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독서 파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독서를 어떻게 하면 조금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독서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어떤 꿀팁,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느라고 많이 답답할 겁니다. 또 학원에 나가는 거나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꼭 여러분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혹시나 불가피하게 나가야 될 때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꼭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